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강사 러프입니다. 마찰차 단원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 기어 영상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기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요소 설계 과목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단원입니다. 앞에서 배워왔던 해석 방법들은 물론 새로운 개념들까지 같이 등장하게 되면서 무턱대고 공부하게 되면 여러 기호라든지 개념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담백하게 흐름 잡아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오래 준비한 만큼 흐름이 잘 잡혀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기어 단원 절대 쉽지 않은 단원이고 그만큼 처음 개념 잡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시간은 강의 시간도 좀 길어질 거고요.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내 볼 테니까 집중 잘 해주시고요.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어, 원래는 개념부터 잡아가야 하지만 워낙 잘 알려져 있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간단한 정의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고르자면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인벌루트 곡선이 아닐까 합니다. 기어의 치형을 설계할 때 이 두 곡선의 정의를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곡선 개념 알아봐야겠죠? 먼저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이 이렇게 굴러갈 때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선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원의 한 점, 여기서는 바닥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러간다고 하면 빨간 궤적을 따라서 점이 이동하게 될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벌루트 곡선입니다. 인벌루트 곡선은 원통에 실이 감겨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풀어나갈 때 실의 끝점이 그려나가는 궤적을 인벌루트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곡선은 각자의 방정식도 가지고 있고 깊게 들어가면 꽤나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정도로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잡아야 할 건 기어가 두 곡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인벌루트 곡선이 어떤 건진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기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원이 굴러갈 때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선이 도대체 기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개념으로 기어를 설계를 하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 드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카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카뮤의 정리란 기어가 일정한 속도비를 가지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두 기어의 접촉점의 공통법선은 항상 피치점을 통과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부분이니까 지금은 기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카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카뮤의 정리를 만족하는 곡선들은 수많은 곡선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떠한 곡선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지만 실용상의 관점에서 이 두 곡선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 정도로만 흐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인벌루트 곡선이 기어 설계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이라고 했는데 이 두 기어의 특징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왼쪽이 사이클로이드 기어, 오른쪽이 인벌루트 기어인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특징만 설명해 드리자면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기어 간 중심거리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고 인벌루트 기어는 기어 간 중심거리 오차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작이 쉽고 값이 상대적으로는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시계나 계측기 등 정밀한 기기에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어는 인벌루트 기어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흐름 잡아주시면 깔끔합니다. 여기까지 할 만하셨죠?
다음은 기어 명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어는 기호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뭘 구하는 건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개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초원 지름입니다. 기초원 지름은 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즉 인볼루트 곡선을 형성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원의 지름입니다. 기호는 DG라고 쓸 거고요. 기어에서 보면 여기 부분이 기초원 지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피치원 지름인데 기어의 지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름 부분에 해당하고, 이 피치원 지름은 양 기어가 접촉하는 접촉점을 원으로 이은 원의 지름을 피치원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기어에서도 역학 해석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치원을 이용해서 힘 해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피치원에서 접촉이 일어나서 힘 전달이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토크 같은 힘을 계산할 때 중요하겠죠. 피치원은 그림에서 여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다음은 이끄던 지름입니다. 이끄던 지름은 기어에서 외경 부분에 해당하는 지름이고 DO로 표현해 줄 거고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입뿌리 지름입니다. 입뿌리 지름은 앞에서 기초원 지름 배웠었죠. 기초원 지름에서 바로 내경을 만들어버리면 기어끼리 회전하면서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섭 방지를 위한 틈새를 고려해준 직경을 의미하고요. 이 부분이 기어에서 실질적인 내경에 해당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부분에 해당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기어 지름만 봤는데도 벌써 4개나 있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 계속 신경 쓰면서 따라와 주세요. 다음 알아볼 부분은 피치입니다. 피치는 기어 2와 2의 간격을 말해주는데 기어는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어 이수가 원에서 정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치 값에 파이 값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로 구할 수 있는데 기어에서는 원주를 피치 곱하기 이수 z로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수가 정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피치 값에 파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이수가 정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그냥 파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매번 똑같은 기어만 만들어지게 될 텐데 때로는 더 크고 강한 기어가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그 강도를 고려해 준 게 M 기어의 모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치는 모듈 M 곱하기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기어의 이빨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밀리미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앞에서 배운 각 지름들의 관계를 이 모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피치원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먼저 기초원 지름은 피치원 지름에서 한쪽 반경당 모듈 하나만큼 작으니까 이 모듈 값만큼 뺀 값이 기초원 지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끄던 지름 부분도 피치원 지름에서 한쪽 반경당 모듈 하나만큼 크기 때문에 이 모듈만큼 더한 값이 이끄던 지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초원 지름에서 틈새를 고려한 실질적인 기어의 내경이 되는 입뿌리 지름 같은 경우에는 피치원 지름에서 한쪽당 1.25 모듈씩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5 모듈만큼 뺀 값이 입뿌리 지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피치로 넘어와서 아까 피치는 모듈 M 곱하기 파이로 표현할 수 있고 피치 곱하기 이수 Z가 원주 파이 곱하기 직경 D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부분에서 식 정리를 통해서 하나의 관계식을 더 뽑아낼 수 있는데 먼저 두 번째 관계식을 정리해주면
P치는 이수 Z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첫 번째 관계식과 뭉쳐보면 결국 모듈 M은 이수 Z분의 지름 D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식은 앞으로 기어 문제를 풀어오면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관계식이 될 거니까 반드시 연습 많이 하시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높이로 넘어가 볼 건데, 높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아까 각 지름에 대한 관계식은 기어의 양쪽 높이 차이를 고려해서 나온 값이고, 이걸 한쪽 높이만을 고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끝높이, 어덴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P치원에서 이 끄던 지름까지의 높이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어덴덤은 모듈 값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뿌리 높이, 디덴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P치원에서 이 뿌리 지름까지의 높이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디덴덤은 1.25 모듈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총 높이 h는 어덴덤 플러스 디덴덤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2.25 모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다 갑니다. 다음은 기어도 원동축과 종동축의 속비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역시나 속비 공식이 성립하게 될 텐데, 앞에서 배웠던 속비 관계식은 회전수 관계식과 지름 관계식 밖에 없었죠. 기어는 위에서 모듈 M은 이수 Z분의 D라는 관계식에서 D는 모듈 M 곱하기 이수 Z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름을 각 MZ로 바꿔주고 모듈 M을 소거해주면 이수에 대한 관계식까지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 건데, P치원 지름과 기초원 지름을 압력각이라는 걸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력각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기어의 힘을 전달하는 각도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의 관계식은 P치원 지름 D는 코사인 압력각 알파분의 기초원 지름 DG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기어의 대표적인 명칭들과 관계식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여기 부분을 탄탄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에 배울 여러 기어들에 대한 유형을 해석할 때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어를 해석하러 가볼 건데, 첫 번째는 강도 해석 부분입니다. 기어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 싶은 힘만큼 견딜 수 있는 스펙이 필요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알아보러 가볼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강도 설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어의 강도 설계는 두 가지, 루이스 굽힌 강도와 면압 강도 공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루이스 굽힌 강도와 면압 강도식은 기어가 어떤 기어인지에 따라서 그 관계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식은 평기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관계식 해석하기 전에 다시 한번 흐름 잡아 드리고 해석 진행해 볼 건데, 먼저 대부분 학생분들이 이 강도 설계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서 응력 설계 많이 해보셨죠? 어떤 물체가 100만큼의 힘을 견디려고 한다면 이 물체의 치수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런 설계를 응력 설계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루이스 굽힌 강도와 면압 강도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어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기어의 굽힘 응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 서로가 접촉하는 부분에 면압력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석하는 과정이 강도 설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기어의 강도 설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루이스 굽힘 강도 해석을 통해서 기어의 굽힘 허용화 중 P1과 피니언의 굽힘 허용화 중 P2를 구해주고, 면압 강도 해석을 통해서 두 기어 간의 면압 허용화 중
P3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값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허용화 중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어를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P1, P2, P3 힘을 모두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설계는 이미 완료됐어요. 그럼 기어의 스펙은 정해졌고 이 힘으로 얼만큼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면 허용하증이 가장 작은 값으로 동력을 전달해야 기어가 파손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굽힘 강도는 100만큼을 견딜 수 있고 면압 강도는 50밖에 못 견딘다고 했을 때 동력 하중을 100만큼 견딜 수 있다고 해버리면 면압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알맞은 값을 넣어줘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강도 설계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도 설계 들어가 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강도 설계 개념만 이해하셨다면 나머지는 공식을 넣어서 풀이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부분은 없고 공식을 외워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루이스 굽힘 강도 설계에 의한 허용하중을 계산하는 식은 속도계수 FV 곱하기 하중계수 FW 곱하기 굽힘 응력 시그마 곱하기 피치 곱하기 폭 B 곱하기 치형에 대한 계수 y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앞에서 피치 값은 모듈 m 곱하기 파이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여기서 이 파이 값을 치형 계수에 합쳐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세 번째 식으로 구하는 일이 많을 거긴 한데 나머지 식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식 외우신 다음에 나머지는 식을 정리하면서 만드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이스 굽힘 강도 식을 통해서 기어에 관련된 스펙을 넣는다면 기어로 견딜 수 있는 허용하중을 구할 수 있을 거고 피니언에 대한 스펙을 넣어준다면 피니언으로 견딜 수 있는 허용하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은 면압 강도 설계입니다. 문제에서 루이스 굽힘 강도만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면압 강도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출제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공식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속도계수 루이스 굽힘 강도식에서 따로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이 초록색 관계식으로 구하게 될 텐데 보통은 공식을 알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 부분은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접촉점 응력계수도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허용하중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늘 조금 호흡이 길죠? 그래도 오늘 이 강의를 잘 이해해 주신다면 단언컨대 이후에 배울 기어 해석들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루이스 굽힘 강도 해석과 면압 강도 해석을 배웠는데 이제 설계를 완료했다면 본격적으로 HTPQ 역학 해석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역학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어의 HTPQ 해석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동력 H는 Tω 또는 PV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토크 T는 회전력 곱하기 2분의 D로 구할 수 있을 거고 기어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P는 Q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HTPQ 해석을 잘 이해해 오셨다면 이 부분은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대신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하중 해석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압력각 알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압력각을 기어에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기어의 힘을 전달하는 각도라고 불리냐면 기어의 1을 기준했을 때 기어가 가장 큰 힘을 받는 부분은
접촉 면적의 수직한 방향인 이 전하중 방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전하중 값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회전력 값이 되진 않을 거고, 회전력 방향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전하중 힘은 합력 공식에 따라서 회전력 P 부분과 축방향 하중 PR의 분력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압력각이 여기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접촉면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전하중 간의 각도가 90도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파란색 선과 회전력 P의 각도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전력과 전하중 사이의 각도가 기하학적 해석에 따라서 알파각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어의 힘을 전달하는 각도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고, 이 알파각과 하나의 하중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하중들도 삼각함수의 관계식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축하중은 회전력 P 곱하기 탄젠트 알파로 구할 수 있고, 전하중 Pn은 코사인 알파분의 회전력 P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어의 개요부터 기어의 명칭들, 그리고 강도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역학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 흐름이 좀 잡히셨나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흐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자료가 괜찮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기어의 강도 설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어와 피니언에 대한 스펙이 주어졌고요.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속도를 물어봤는데, 속도는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름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름 d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름 d는 모듈 곱하기 있수 z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변환해서 정보값들 넣어서 구해주시면 3.14 m/s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도 설계 들어가 볼 건데, 두 번째는 피니언의 전달 하중을 물어봤어요. 이론에서는 기어가 P1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 부분은 기어와 피니언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첨자로 구분해 줬던 거고,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피니언을 P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첨자 1을 피니언이라고 해볼게요. 루이스 고핀 강도에 의한 하중 공식은 이렇게 됐었고요. 여기서는 파이를 포함한 치형계수를 정보값으로 줬으니까 이 공식으로 풀어줘야겠죠. 여기서 속도계수는 값을 준 게 아니라 공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0.49 나오게 될 거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어서 구해주시면 7093.73 뉴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속 가볼 건데, 이번에는 기어의 굽힘 강도 하중을 물어봤고, 공식은 똑같이 쓸 거고, 정보값만 기어를 기준해서 넣어주시면 3530.51 뉴턴이라고 나올 거예요. 마지막 면압 강도에 의한 전달 하중을 물어봤는데, 면압 강도 공식은 이렇게 됐었고, 마찬가지로 정보값들은 다 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2477.44 뉴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하중을 구했을 때 해당 기어가 전달이 가능한 동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기어의 스펙들은 정해졌고, 피니언의 굽힘 강도로는 약 7,000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었고, 기어의 굽힘 강도로는 약 3,500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었지만, 면압 강도 측면에서는 2477.44 뉴턴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넘어가면 면압 강도 부족에 의해서 기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전달 가능한 동력은 3개의 하중값 중에서 가장 작은 면합강도 하중을 회전력 P값으로 해서 동력을 구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다면 P값, V값 위에서 다 구했으니까 넣어서 구해주시면 7.78kW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기어의 HTPQ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기어 두 개가 연결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는 축간거리 C를 물어봤는데 축간거리는 2분의 D1 플러스 D2로 구할 수 있고 기어처럼 이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듈 곱하기 이수 Z로 바꿔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듈 값과 원동 측 이수 Z1은 주어졌는데 Z2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비 관계를 통해서 구해주셔야 할 거고요. 속비 공식을 통해서 Z2 값 구해주시면 54개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정보값들 다 구했으니까 C 값 구해주시면 108mm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는 축 2에 해당하는 토크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는데 문제에서 손실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동력은 100%다 전달된다고 보고 동력 H는 토크 T 곱하기 오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를 구하려면 축 2의 회전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속비관계식을 통해서 N2 값 구해주시면 586.67 rpm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걸 위에 넣고 토크 값 구해주시면 81.39 Nm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기어에 작용하는 접선력을 물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접선력이라는 것은 회전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력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동력값을 알고 있으니까 동력 H는 PV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P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V값을 구해주셔야 되니까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속도 구해주시면 4.98m/s라고 나올 거고 이 값을 위에다가 넣고 P값 구해주시면 1004.02N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는 전화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어와 피니언에 대한 정보값들을 줬고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1번부터 가볼 건데 피니언과 기어의 피치원 지름을 구하라 라고 했고 우린 속비와 축간거리 값을 알고 있으니까 두 식을 이용해서 지름값 찾아주면 되겠죠. 먼저 속비에서 지름 관계식을 뽑아내주면 D1은 3D2다 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이 값을 축간거리 공식에 넣고 풀어주면 D1은 375, D2는 125mm라고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달하중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힘이니까 역시나 회전력을 물어보는 거겠죠. H는 PV로 접근해 줄 거고 P값 구하려면 V값 구해줘야 되니까 속도 V는 6만 분의 파이 d n으로 구해주면 9.82m/s라고 나오게 되고 이 값을 위에 넣고 회전력 구해주면 763.75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해오던 거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갔어요. 다음은 축직각 하중은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이론 시간에 압력각과 회전력을 이용한 삼각함수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 그림처럼 됐었고 축하중과의 관계는 탄젠트 관계에 있었어요. 축하중 PR은 회전력 P 곱하기 탄젠트 알파에서 구해주시면 277.98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전하중 PN은 코사인 알파분의 회전력 P로 구할 수 있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812.77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긴 호흡으로 기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봤는데 이번 시간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강의에서 배운 부분이 기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부분이었는지 아신다면 오히려 정말 빨리 많은 부분들을 접근했다라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긴 시간 자료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